신우는 조유왕이 신우를 폐위하고 포비로 전궁을 삼았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상소했다. 옛날에 걸은 마리를 사랑하다가 하나라를 망쳤고 주는 달기를 총애하다가 상나라를 망쳤습니다. 이제 왕이 포비를 사랑하사 적개를 패하고 서계를 세웠으니 이는 부부에 의해 어긋나며 부자의 정까지 끊으심이라. 이제 걸 주의 일을 다시 보니 옛날 하나라 상나라의 재앙이 비단 오늘날이라 해서 없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왕은 즉시 잘못된 조처를 바로 잡고 나라를 망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조유왕은 신우의 상소를 읽고 안상을 치며 대로했다. 이 도적이 어찌 함부로 이런 소를 하느냐? 극석부가 아랜다. 신우는 외손자인 태자가 추방되어 온 걸 보고 오래 전부터 원한을 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왕후와 태자가 함께 폐위됐다는 소문을 듣자 속으로 반역을 할 생각이 있어 이렇듯 왕을 책망한 것입니다. 조유왕이 묻는다. 그놈을 어떻게 처치할꼬? 신우는 원래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는 신우의 아비로서 벼슬에 오른 사람입니다. 왕후와 태자를 다 패했으니 신우의 벼슬로 마땅히 백작으로 깎아내리십시오. 그런 후 군사를 보내어 그의 죄를 다스리는 것이 거의 후환을 없애는 방도일까 합니다. 조유왕은 객석부의 말을 듣고 즉시 신우의 자기를 깎아내렸다. 그리고 객석부는 장수가 되어 장차 신나라를 치기로 했다. 한편 신우는 상소를 올린 후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고 기다렸다. 이때 호경에도 신우의 수하 사람이 없지 않았다. 신우의 신복은 궤공이 장수가 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신국을 칠 것이라는 소문을 듣자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국으로 달려가 신우에게 이 사실을 밀고했다. 신우의 놀라움이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라가 적으니 군사를 징집한데도 어찌 천자의 군사를 당적하리오. 대부 여장이 앞으로 나아가 아랜다. 전자가 무도하여 적자를 패하고 서자를 세우자 충성 있는 어진 신하들은 다 벼슬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제 조정은 만 백성의 원망을 받는 외로운 형세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융의 강성한 병력이 우리 신국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공은 속히 용주에게 서신을 보내고 그들의 군사를 빌어 호경으로 쳐들어가십시오. 호경에 이르러 간신들을 무찌르고 왕후를 구출하고 천자로 하여금 태자에게 위를 전하도록 하면 이는 바로 이주의 공적이라 하겠습니다. 옛말에 이르길 먼저 발하여 탈을 제지하되 기회를 잃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매우 근리하다. 드디어 신우는 먼저 왕성을 치기로 결심했다. 수로에 금과 비단이 실렸다. 사자는 신우의 소신을 가지고 금과 비단을 실은 수레를 거느리고 견홍에게 군사를 청하러 갔다. 호경만 함몰하면 부고에 있는 금과 비단은 맘대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듣자 용주가 쾌히 승낙한다. 중국 전자가 정사를 잘못하기 때문에 국구인 신우가 나를 불러 무도한 주유왕을 없애고 동궁을 위에 세우려 하니 이는 나의 평소 뜻하던 바와 같다.
우선봉은 패정이요. 자선봉은 만야속이요. 용주는 스스로 중군이 되었다. 창과 칼은 길을 막고 종기는 하늘을 뒤덮였다. 한편 신우도 본국에서 군사를 일으켜 서로 호응하며 호탕탕이 호경으로 쳐들어갔다. 마침내 신우와 용주는 왕성을 세 겹으로 에워쌌다. 왕성은 물샐 틈 하나 없었다. 주유왕은 이 변을 듣고 대경했다. 기밀이 누설되어 재앙이 먼저 생겼구나. 왕군이 일어나기 전에 용병이 먼저 동하였은즉 이를 어찌할꼬. 객석부가 황망히 아랜다. 왕께선 속히 사람을 여산으로 보내어 봉화를 울리게 하십시오. 불과 연기가 하늘 높이 오르면 제후들이 이를 보고 달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협공하면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왕은 객석부가 시키는 대로 즉시 사람을 여산으로 보냈다. 이윽고 푸른 하늘 저편에서 불길과 연기가 끊임없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일일까? 암만 기다려도 제후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오지 않았다. 제후들은 지난날의 봉화로 희롱을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왕이 포사를 웃기려고 속임수를 쓰는 것이거니 생각하고 아무도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던 것이다. 구원병은 오지 않는데 견웅의 공격은 밤낮 없이 진동했다. 주유왕이 다급해서 객석부에게 분부한다. 도적의 형세가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야겠다. 경은 출전하여 이를 시험하라. 짐도 씩씩하고 용기 있는 자를 뽑아 경의 뒤를 접응하도록 하겠다. 본실객석부는 평소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전법을 알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어 굳이 명에 응하여 군사와 병차 200승을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세출했다. 신우는 진 위에서 객석부가 성에서 나오는 걸 봤다. 신우가 손가락으로 객석부를 가리키며 용주에게 말한다. 저놈이 왕을 속이고 나라를 그르친 도적이요. 놓치지 말지라. 이 말을 듣고 용주가 부르짖었다. 누가 나를 위해 저놈을 잡아주겠나. 원컨대 소장이 잡아오리이다. 하고 패정은 성큼 말에 올라 칼을 춤추듯 휘두르며 달려나갔다. 싸운 지 10합이 못되어 보라. 객석부는 패정의 번쩍이는 칼을 맞고 두 동강이가 되어 달리는 병차 위에서 굴러떨어졌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주와 마냐속은 일제히 왕군을 무찌르며 나아갔다. 함성이 크게 진동하면서 성문은 부서졌다. 용병은 닥치는 대로 죽이며 아우성과 비명을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집집마다 불을 질렀다. 만나는 사람마다 칼로 쳤다. 신우는 말리다 못해 용병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는 수밖에 없었다. 성안은 크게 어지러웠다. 주유왕은 미처 열병할 겨를도 없이 형세가 위급해졌다. 주유왕은 급급히 조그만 수레에다 포소와 백복을 태우고 뒷문을 열고 달아났다. 사도인 정백우가 달아나는 뒤를 쫓아가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왕은 놀라지 마소서. 신이 보호하겠나이다. 그들은 함께 북문을 벗어나 여산을 향하고 달렸다. 그들은 도중에서 쉬다가 역시 늦게야 도망쳐오는 융구와 만났다. 융구가 정중히 이를 아랜다. 경륜들은 궁시를 불지르고 모든 고장 물건들을 마음대로 끌어내는 중이며 제공도 난군 속에서 죽었습니다. 주유왕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주유왕이 여산에 이르자 정백우는 또 봉화를 올렸다. 봉화와 연기가 구천에 솟아오른다. 기다리던 보람도 없이 구원병은 결국 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견웅의 병사들이 여산 밑까지 추격해왔다. 용병들이 여공을 에워싸고 악마구리처럼 외친다. 호함한 임금은 달아날 생각조차 말라. 기진맥진한 주유왕은 포사의 손을 잡고 서로 하염없이 울었다. 정백우가 들어와 아랜다. 사세가 매우 급합니다. 신이 미미한 목숨을 바쳐서라도 어가를 보호하겠습니다. 우선 도적의 포위를 무찌르고 나가서 잠시 신의 나라에 몸을 피하셨다가 다시 앞일을 도모합시다. 주유왕이 목맨 소리로 부탁한다. 찜은 숙부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도다. 오늘날 찜의 부처와 부자의 목숨을 다 숙부에게 맡기노라. 즉시 정백우는 여궁 앞에다 불을 질렀다. 여궁 앞에서 불이 일어나자 용병들은 웬일인가 하고 분란 쪽으로 몰려들었다. 이 기회에 놓치지 않고 정백우는 주유왕을 이끌고 여궁 뒤를 무찌르고 나갔다. 손에 장모를 들고 정백우는 앞에서 길을 열고 윤구는 포호와 백복을 보호하며 주유왕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얼마 가지 못했을 때였다. 용병들은 주유왕이 달아난 걸 알고 즉시 풍우처럼 달려가서 앞길을 가로막았다. 용병을 거느린 자는 소장, 고리적이었다. 대로한 정백우는 어금니를 갈며 직접 고리적에게 달려들었다. 서로 어우러져 교전한 지 불과 수합에 고리적은 정백우의 날카로운 장모에 찔려 마루에서 굴러떨어졌다. 용병들은 정백우의 용맹에 놀라 일시에 흩어졌다. 다시 주유왕 일행이 겨우 밤마장쯤 갔을 때였다. 등 뒤에서 크게 함성이 일어났다. 돌아보니 용병의 선봉, 패정이 대군을 거느리고 뒤쫓아온다. 정백우는 비통한 목소리로 윤구는 어가를 보호하고 먼저 가오. 하고 뒤를 끊고서 일변 싸우며 일변 달아났다. 그러나 어쩌는 도리가 없었다. 견웅의 철기들은 지름길로 앞질러 가서 왕의 일행과 정백우 사이를 완전히 차단했다. 정백우는 공경에 빠졌으나 조금도 들어와는 빛이 없었다. 장모를 휘두르는 용력이 더욱 신출 기몰했다. 앞서 온 용병들도 어찌해야 좋을지 손을 놀리지 못했다. 뒤쫓아온 융주가 이를 보고 즉시 하령한다. 사면으로 정백을 에워싸고 활을 쏴라. 화살이 사방에서 빗발처럼 날아가니 어찌
옥석을 분발할 수 있으리요. 가련하구나. 일국의 어진 신하 정백우는 무수한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정백우가 죽자 차선봉 마냐속은 급히 말을 달려 앞서가는 주유왕의 거장을 사로잡았다. 용주는 수레 위에 앉아있는 자가 공포를 입고는 옥대를 두른 것으로 보아 주유왕이라는 걸 알았다. 용주는 수레 위로 성큼 뛰어올라가 한 칼에 주유왕을 참했다. 그리고 아울러 백복을 죽였다. 그들은 포사만은 죽이지 않았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수레의 통 속에 숨었던 용구도 용병에게 끌려나와 죽음을 당했다. 용주가 포사를 가벼운 수레에 싣고 돌아가 비단 방장 안에서 재미를 본 것은 그날 밤의 일이었다. 주유왕은 왕에 있은 지 11년 만에 무참한 죽음을 당했다. 산 뽕나무 활과 기초로 만든 전통을 팔러왔던 그 촌사람이 정수와 가에서 요녀를 얻어 포성으로 도망친 후 그것이 장성에서 저질러 놓은 결과가 이 꼴이었다. 그녀는 왕을 녹이고 정모를 업신 여기고 마지막엔 주유왕까지 비명에 죽게 하고 자기 몸까지 망친 후 나라를 패하게 한 것이다. 지난날 달이 떠오르려 하네. 해는 지려 하네. 산 뽕나무로 만든 활과 쑥대로 만든 전통이여 거의 주나라도 망하누나 하고 아이들이 부른 동료가 이제야 그 징조를 응한 셈이다. 그러니 하늘의 운수는 이미 조선왕 때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병 선생이 시로써 이 일을 읊은 것이 있다.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그 웃는 모습을 보려더니 봉화빛에 그 화장한 얼굴이 붉게 흔들리네. 스스로 제후를 속였으니 누구를 탓할까마는 어찌 나라를 오랑캐 말고발에 맡겼느냐. 또 농서거사가 시로써 이 사실을 읊은 것이 있다. 여산 땅 한웃음 소리에 견용이 노했으니 활과 화살의 동료가 들어맞았도다. 18년 만에 안갚음을 갚은 것이라면 다시 조화를 만회할 사람은 그 누구일까? 또 윤구 등 신하들이 깨끗이 세상을 맞추지 못한 걸 탄식하고 간신 적자들을 경계한 시가 있다. 교묘한 아첨으로 어리석은 왕을 녹여 백년 부귀를 누리고자 도모했구나. 하루아침에 함께 머리를 느리고 죽음을 당했으니 전추의 누명을 벗지 못할 간신들이로구나. 또 정백우의 충성을 영탄한 시가 있다. 석부도 용구도 다 죽었으나 정백은 죽음으로써 충성을 바쳤도다. 세 사람이 다 주 천자를 위해 쓰러졌지만 비바람 속에서 어느 백골이 향기로울까. 신우는 성 안에서 불이 일어나는 걸 보고 바삐 봉국 군사를 거느리고 궁으로 들어갔다. 그는 닥치는 대로 간신들을 쳐 죽였고 우선 냉궁에 들어있는 신우부터 구출했고 다시 경대로 갔다. 그러나 주유왕과 포사는 없었다. 곁에 사람이 고한다. 왕과 포사는 이미 북문을 나갔습니다.
신우는 왕이 여산으로 달려나갔으리라 짐작하고 황망히 뒤를 쫓았다. 그러나 여산 쪽에서 오는 것은 융주였다. 그들은 도중에 만나 수레와 말을 멈추고서는 서로 수고한다면서 위로했다. 융주가 웃으며 말한다. 호남한 왕은 죽었습니다. 가실 곳 없이 돌아갑시다. 이 말에 신우는 크게 놀라. 네, 이번엔 일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왕의 말을 바로잡으려는 데 있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천만 뜻밖이구나. 후세의 임금께 불충한 자들은 반드시 내 이름을 들먹이며 구실을 삼을 것이다. 하고 길이 탄식했다. 신우가 부하들에게 분부했다. 왕의 시체를 수렴하여라. 예법을 갖추어 장사를 모셔야겠다. 곁에서 융주가 웃는다. 국고의 그 말은 아녀자 같은 어짐이로다. 신우는 왕성으로 돌아가 잔치를 베풀고 융주를 대접했다. 이미 부고의 금옥은 오랑캐들이 다 끌어내가고 없었다. 그런데도 신우는 다시 금과 비단을 걷어모아 수레 10대에다 가득 실어 융주에게 줬다. 이만큼 수고에 보답하면 그들이 돌아갈 줄 알았다. 그러나 누가 생각인들 하였으리요. 융주는 주유왕을 죽이는 것이 무슨 세상에 없는 큰 공을 생각했다. 융주와 그들의 군마는 호경에서 들끓기만 했다. 놈들은 날마다 술과 여자와 음악으로 세월을 보냈으며 전혀 저희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백성들의 원망은 자연 신우에게 향했다. 그러나 신우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신우는 밀서 3통을 써서 비밀히 삼노 제후에게 보냈다. 주 왕실을 위해 다같이 일어나 주기를 청한 것이었다. 삼노 제후란 것은 누군고 하면 북노의 진후 희구와 동노의 위후 희화와 서로의 진군 영계였다. 신우는 다시 사람을 정나라로 보내어 정백우의 죽음을 세자 굴돌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군사를 일으켜 부친의 원수를 갚으라 했다. 이때 정나라 세자 굴돌은 나이 23세였다. 그는 신장이 팔척이요 영특하고 굳센 비상한 사람이었다. 그는 부친이 오랑캐 무수한 화살에 맞아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슬픔과 분을 참지 못했다. 그는 하얀 도포에 하얀 띠를 두르고 병차 300승을 거느리고서는 원수를 치려고 밤낮 없이 호경으로 달렸다. 이미 탐마군이 이 사실을 견흥왕에게 보고했다. 견흥왕은 싸울 준비를 시작했다. 왕성 밖에 당도한 굴돌은 즉시 군사를 휘몰고 쳐들어가려 했다. 공자 성이 간한다. 우리 군사는 쉴 새 없이 왔기 때문에 아직 필요한 데 비해서 오랑캐들은 성구를 깊이 파고 성벽을 굳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후의 군사가 모이길 기다렸다가 합세해서 치는 것이 만전지계입니다. 그러나 굴돌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군부의 원수를 갚는 데는 군사를 돌이키지 않는 것이 예다. 더구나 지금 견웅은 득이하여 교만할 대로 교만한 즉 나의 얘기로서 그들을 무찌르면
가는 곳마다 어찌 이기지 못하랴. 제후들의 군사가 오길 기다리면 이는 도리어 우리 군사의 긴장한 마음을 약화시킬 뿐이다. 드디어 굴돌은 군사를 휘몰아 성 아래로 쳐들어갔다. 어찌된 셈인지 성 위에선 모두 귀를 눕히고 북을 울리지 않고 모두 죽었는지 조용했다. 굴돌이 큰 소리로 외친다. 개돼지 같은 오랑캐야, 어찌하여 성에서 나와 죽음을 걸고 싸우려 하지 않느냐. 그러나 성 위에선 아무 대답이 없었다. 굴돌은 좌우 군사에게 성을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성을 향해 공격이 시작됐을 때였다. 문득 우거진 숲속으로부터 동나 소리가 일어나며 일찍 군마가 쏟아져 나왔다. 견융주는 굴돌의 군사가 당도하기 전에 계책을 정하고 숲속에다 군사를 매복시켰던 것이다. 굴돌은 대경 황망하여 창을 휘두르며 싸움 속으로 달려들어갔다. 그제야 성 위에서는 거라 소리가 일어났다. 성문이 활짝 열리면서 일제군이 무찌르며 나오지 않는가. 굴돌의 앞엔 패정이 달려들고 뒤에선 만냐 속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가차없이 굴돌을 협공했다. 굴돌은 하는 수 없이 크게 패하여 달아나기 시작했다. 용병은 정군을 30열이나 추격한 후 왕성으로 돌아갔다. 굴돌은 패잔병을 수습하고 공자 성에게 묻는다. 내 그대의 말을 듣지 않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앞으로 어떤 계책을 써야 하느냐. 공자성이 진언한다. 이곳에서 복양이 멀지 않습니다. 그곳 위우는 나이도 많고 성실하고 경험도 풍부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정나라와 위나라가 합세하면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굴돌은 그 말을 쫓기로 했다. 이리하여 그들은 복양을 바라보고 나아갔다. 그들이 행군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다. 그들의 전방에서 어둑히 티끌이 일어났다. 무수한 군사와 전차가 오고 있었다. 그 중간에 앉은 사람은 틀림없는 이리의 제후였다. 금포의 황금띠를 두르고 백발이 휘날리는 창안에 신성 같은 기품이 있었다. 그 제후는 위모공에 휘하였다. 이때 그 나이가 80여세였다. 굴돌이 수레를 멈추고 높은 소리로 외친다. 나는 정나라 세자 굴돌 이외다. 견웅이 왕경의 군사를 범했기로 나의 부친이 싸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수를 갚으려다가 우리 군사마저 또한 패하고 특히 귀우에게 구원을 청하러 가는 길입니다. 위무공이 공수하며 대답한다. 세자는 안심하라. 과인의 나라를 기울여서라도 주왕실께 충성을 다할 요량이요. 특건대 진 두 나라 군사도 오래지 않아 당도하니 그깟 괴돼지 같은 오랑캐를 무슨 근심할 것 있으리요. 굴돌은 자기 나라 군사를 비키게 하고는 위무공으로 하여금 먼저 지나치게 했다. 정나라 군사는 수레를 돌려 위군의 뒤를 따라 다시 호경으로 향했다. 그들은 호경 20리 밖에 이르러 두 곳에 나누어서 하체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진
진 두 나라가 군사를 일으킨 소식을 자세히 알아오게 했다.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탐자가 되돌아와 보고한다. 서편에서 금소리, 북소리가 크게 울리며 병차 소리는 땅을 뒤흔드는데 수놓은 기엔 크게 진이란 글자가 씌어 있더이다. 위무공이 말한다. 진은 비록 조그만 속국이나 오랑캐의 풍속을 익힌 고로 매우 용맹해서 견웅도 늘 두려워하는 바라. 위무공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북로로 갔던 탐자가 되돌아와 보고한다. 진군이 당도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북문에다 하차하고 있습니다. 위무공이 크게 기뻐한다. 두 나라 군사까지 왔으니 이제 대사는 끝난 거나 다름없소. 위무공은 사람을 보내 진과 진 두 나라 군우를 초청한다. 두 나라 군우는 위무공의 영내로 왔다. 그들은 서로 무난하고 서로 위로했다. 진과 진나라 두 군우는 골똘히 몸에 흰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서 묻는다.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무공이 소개한다. 이분은 정나라 세자요. 그러고서 정백우의 전사한 것과 주유왕이 피살된 경과를 말했다. 진과 진나라 두 군우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연신 탄식했다. 위무공이 다시 말한다. 노부는 나이만 많되 신자된 몸으로서 의 아니면 용납할 수가 없기에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들은 오랑캐를 소탕하고 왕실을 반석처럼 튼튼케 해야겠죠. 장차 앞으로 계책을 어떻게 정하는 게 낫겠습니까? 진양공이 계책을 말한다. 견흉에 노리는 바는 여자와 금과 비단을 노략질하려는 것뿐입니다. 놈들은 우리를 막아내지 못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삼경에 군사를 동남북 삼로로 나누어 공격해 하고 다만 서문만 버려도 달아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정나라 세자는 서문 밖에서 병사를 거느리고 매복해 있다가 놈들이 달아나기를 기다려 그 뒤를 엄습하면 반드시 전승하리다. 그 계책이 참으로 좋소. 위무공과 다른 제후도 찬동했다. 한편 신우는 성중에서 정, 위, 진, 네 나라 군사가 차례로 모여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속으로 몹시 기뻤다. 그는 드디어 소주공, 헌과 비밀이 상의했다. 사국 병사가 공격할 때를 기다려 성문을 열어주는 동시에 서로 접응합시다. 그러고서 신우는 우선 오랑캐의 권력을 털기 위해 계책을 세웠다. 그는 견웅주에게 가서 그럴듯이 말했다. 우선 왕성에 있는 보물과 황금과 비단부터 본국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요. 우선봉 배정에게 군사를 나눠주고 보물을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리고 자선봉 마냐속에게 나머지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서 나아가 적과 싸우게 해야 합니다. 욕심 많은 견웅주는 신우의 말을 듣고는 연신 머리를 끄덕였다. 마냐속은 동문 밖에다 진을 치고 위군과 누를 대했다. 마냐속과 위우는 내일 교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삼경이 지났을 때였다. 위군은 일시에 오랑캐 대체를 쳤다. 깜짝 놀란 마냐속은 칼을 잡고 말에 올라 급히 내달아 적을 맞이했다.
용병은 이미 사세가 이롭지 못한 것을 눈치챘다. 사방으로 어지러이 숨느라 야단이었다. 마녀석은 두 팔을 쩍 벌리고는 달아나는 군사를 막았으나 무슨 소용 있으리요. 나중에 마녀석도 하는 수 없이 부하들과 함께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 삼노 제후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며 왕성으로 쳐들어갔다. 성문이 그들을 영접하듯이 열렸다. 삼노 군마는 일시에 홍수처럼 성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도 내달아 앞을 막는 놈이 없었다. 이것은 오로지 신우의 기민한 계책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 용주는 포사를 끼고 깊이 잠을 자다가 요란한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다. 사세가 위급한 걸 알자 그는 아쉬운 대로 당나귀를 잡아타고는 서성으로 빠져나간다. 그의 뒤를 따르는 용병은 겨우 수백 명에 불과했다. 용주가 허둥지둥 얼마쯤 달아나는 중인데 난데없이 함성이 일어나며 적나라 세자, 굴돌이 앞을 가로막고 쳐들어왔다. 용주는 위급하다 보니 제목에 붙어 있는지 어쩐지 그것마저 분별할 수가 없었다. 이때 마녀석에 폐잔병을 수습해서 거느리고 왔다. 이 양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용주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겨우 싸움으로부터 달아났다. 굴돌이 달아나는 용병을 더 쫓지 않고 왕성으로 들어가 제후들과 만났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그러면 포사는 어떻게 됐는가? 용주가 자다 말고 달아나 버린 궁방에 한 여자가 들보에 목을 졸라매고는 늘어져 있었다. 그것이 바로 포사였다. 포사는 용주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들보에 목을 메고 자살했던 것이다. 호중 선생이 시로써 이 일을 탄식한 것이 있다. 수놓은 비단에 에어싸여 국모라 일컫더니 피비린내 나는 싸움 속에서 다시 오랑캐 계집이 됐도다. 마침내 비단 줄로 제 목을 졸라 맸으니 차라리 비로소 쾌락을 누린 것만 못하구나. 신우는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 사로의 제후들을 환대하고 위로했다. 옷자리에 앉은 위무공이 수저를 놓고 일어나 제후들에게 말한다. 왕은 세상을 떠나시고 나라는 부서졌소. 어찌 신자로서 술을 마실 때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 말에 응하듯 일제히 일어나 두 손을 모으며 대답한다. 저희들은 원컨대 가르치심을 받고자 하오. 위무공이 말한다. 천하에 하루라도 전자가 없어서는 안 돼요. 지금 태자가 신국에 계시니 모셔다가 왕위에 오르시도록 합시다. 모든 제후의 생각은 어떠시오? 진양공이 찬동한다. 군우의 말씀은 옛 문, 무, 성, 강의 횡령이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적나라 세자 굴돌도 말한다. 소자는 비록 몸에 천공도 없지만 태자를 모시고 와서 즉위케 하고 원컨대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뜻을 어이 미미한 충성이나마 다할까 합니다. 위무공은 술잔을 들어 좌정을 위로하고는 그 자리에서 표장을 짓고 모셔올 법가를 준비하도록 했다. 다들 제후들은 군사를 보내 서로 돕겠다고 자원했다. 굴돌이 말한다. 원래 싸움하러 가는 것이 아니니 많은 군사를 어디에 쓰리오.
다만 본국 군사만으로도 족합니다. 곁에서 신우가 부탁한다. 신국에 수레 300승이 있으니 태자를 모셔올 테니 쓰도록 하오. 이튿날 굴돌은 태자 의구를 모시러 신나라로 떠나갔다. 한편 의구는 신나라에 있으면서 매일 고민했다. 국구 신우가 간으로 일이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소식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루는 밑에 사람이 들어와 태자에게 아랜다. 정나라 세자가 국구 신우와 제후들이 연명한 표상을 가지고 와서 호경으로 태자를 모셔가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태자는 자기를 모시러 온 게 아니고 잡아가려고 온 게 아닌가 해서 놀랐다. 태자는 굴돌을 들어오게 하고는 표장을 펴봤다. 태자는 주유왕이 견웅에게 피살된 걸 그제야 알고서는 부자지정을 참지 못해 방성통곡했다. 굴돌이 아랜다. 태자는 마땅히 사직의 진중함을 생각하사 바라건대 속히 대의를 바로 잡으시고 먼저 민심부터 수습하시오. 의구가 대답한다. 내 이제 천하의 불효한 이름을 벗지 못하게 됐구나. 그러나 일이 이에 이르렀은즉 곧 등정하리라. 태자는 굴돌을 거느리고 법가에 올라 지난날 쫓겨났던 왕성으로 돌아갔다. 태자가 호경에 당도하기 전에 주공과 굴돌이 먼저 왕성으로 들어가 궁전을 소재했다. 국구 신우는 위, 진, 군우를 거느리고 정나라 세자와 조정의 문무 관원과 함께 바깥 30리까지 나가서 태자를 영접했다. 다시 길이를 간택하여 태자를 왕성으로 모셔드렸다. 왕성 안으로 돌아온 태자는 타다남은 궁실과 부서진 전각을 둘러봤다. 그리고 처연히 눈물을 흘렸다. 태자는 만사가 꿈 같기만 했다. 한없이 슬프기만 했다. 태자 의구는 신우에게 재반사를 분부한 후 곰포를 입고 명관을 쓰고 종묘에 나아가 고제하고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주평왕인 것이다. 주평왕이 용상에 오르자 모든 제와 문무 백관은 국궁 제배했다. 주평왕은 신우를 전위로 오르겠다. 짐은 지난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 짐이 이제 종묘와 사직을 계승하게 된 것도 다 구씨의 힘이다. 이제 벼슬을 올려 신공이라도 하리라. 상벌이 분명하지 못하면 국가의 정사가 어지러워집니다. 호경이 망했다가 다시 존속하게 된 것은 이 모든 제후의 충성 때문입니다. 신은 능히 견웅을 조절하지 못했고 선왕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즉 신은 만번 죽어야 할 몸입니다. 어찌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평왕은 3번 권했으나 신우는 3번을 다 사양했다. 주평왕은 하늘 수 없어 신우를 그냥 후작에 머물도록 했다. 위무공이 아랜다. 보사모자는 선왕의 총애만 믿고 윤리를 어지럽혔습니다. 객석부와 윤구는 임금을 속이고 국가를 그르쳤습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마땅히 그 벼슬은 깎아 버려야 합니다. 주평왕은 일일이 윤허했다. 다음은 농공 시상이 시작됐다. 위후 화진을 공작으로 봉하고 진후 국가에겐 한 해의 부용을 더 봉하고 정백우는 선왕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환일한 시호를 내리고 세달 굴돌에겐 그 붙인
정백 위에 벼슬을 잇게 백작을 삼고 방전 청경을 더 봉하고 진백으로서 제우와 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주직을 주고 신우는 태우로 올려 모시고 포사, 윤구, 포사와 백복을 다 서인으로 폐위하고 객석부, 윤구, 제공은 잠시 선왕 때 공이 있음을 참작하고 겸하여 왕을 위해 죽었으므로 그 생전의 벼슬을 그냥 두기로 하고 그 자손들에게 그 벼슬을 습작하도록 했다. 주평왕은 방을 내어 싸움을 겪은 군사와 피해를 입은 백성을 위로하고는 큰 잔치를 베풀어 모든 신하와 함께 즐겼다. 옛 시인이 이를 증명한 것이 있다. 모든 신하는 이날에서 은주를 만나고 만백성은 그제서 태평을 기뻐했도다. 이로부터 대대로 공덕이 두터워 산과 냇물을 다시 정리하고 중흥을 바랐더니라. 이튿날 제후들은 주평왕에게 사은 숙배했다. 주평왕은 다시 위우를 사도로 봉하고 정백인 굴도를 경사로 삼았다. 이에 그들은 조정에 머물러 태제 헌과 함께 정사를 도왔다. 신, 진 두 군우는 본국의 용적과 접경에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염려하여 곧 주평왕께 사은 숙배하고 각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해둘 것이 있다. 신우는 굴돌이 영득한 걸 보고는 자기 딸을 주어 그를 사위로 삼았다. 그녀가 바로 무강인 것이다. 지난날 견융주는 호경에 이르러 한바탕 요란을 떨고 맘대로 노략질을 한 때문에 중국 도로를 알았다. 그는 비록 제후들에게 쫓겨 왕성에게 도망쳤으나 얘기만은 꺾이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공이 없음을 위로하는 동시에 마음에 원한을 품었다. 그 그는 크게 융병을 일으켜 주의 강토를 침범하고 점령하기 시작했다. 결국 기풍 땅 반이 견융의 소유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 점점 호경을 노리고 가까이 침범했다. 그래서 날마다 산 위의 봉화가 그치질 않았다. 그런데다 타다 남은 궁궐은 10에서 5도 남지 않았고 담장은 무너졌고 기둥은 쓰러져 모든 광경이 어수선하고 처량했다. 그래서 주평왕은 여러 가지로 심란했다. 첫째는 오랑캐가 노략질에 갔기 때문에 부고가 텅 비었다. 궁시를 세우기는커녕 수리할 재력도 없었다. 둘째는 조만간에 견용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마침내 주평왕은 돕을 나급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생겼다. 하루는 조회를 마치고 주평왕이 묻 신하에게 묻는다. 옛 왕조와 성왕께서 이미 도읍을 호경에 정하시고서 또 나급에 경영하신 것은 어찌한 뜻일까? 모든 신하가 이구 동성으로 아랜다. 나급은 천하의 중앙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공물을 바치기에 편리합니다. 그러므로 성왕이 소공에게 명하사 그곳에다 자리를 잡게 하셨고 주공이 성을 쌓았고 그 후부터 부르기를 동도라 하셨습니다. 그곳 궁실의 제도가 이곳 호경과 더불어 다름없기 때문에 매양, 천하, 열국을 조회하는 해인 전자께서 동도로 행행하사 모든 제후를 접견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나라의 편리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주평왕이 묻는다. 지금은 견홍이 늘 호경을 노리고 있으니 장차 어떤 재앙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짐은 도읍을 아주 낙양으로 옮길까 한다.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태제 훤히 아랜다. 이제 궁궐은 불에 타고 부서졌습니다. 새로 세우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운다면 백성들의 노력도 노력이거니와 비용이 많이 들 것인즉 천하의 원망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 틈을 타서 서용이 쳐들어오면 어찌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는 것이 묘책인가 합니다. 모든 문무백관도 견융의 공격을 근심하고서는 일제히 찬성한다. 대제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도 위무공만이 머리를 숙이고 길이 탄식한다. 주평왕이 묻는다. 노 사도는 어째서 말이 없소? 위무공이 아랜다. 노씨는 나이 90에 가까우나 군왕께서 이 몸을 늙었다고 버리지 않으시므로 벼슬이 육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이는 왕께 불충한 일이며 만일 모든 사람의 뜻을 어기며까지 말하면 이는 벗과 화목하지 못함이라. 그러나 오히려 벗의 뜻을 어길지언정 감히 군왕께 숨길 수 없어 아랩니다. 대저 호경은 왼편에 후암이 있고 오른편엔 농촉이 있어 산을 헤치고 강물이 뻗었기 때문에 기름진 들을 전리에 폈습니다. 천하에 이보다 더 좋은 지형이 없습니다. 이와 비하면 나급은 비록 천하의 중앙이라 하지만 그 지세가 병탄해서 사면으로 적의 침략을 받기 쉽습니다. 선왕께서 비록 두 곳에다 도읍을 세웠으나 서경에다 자리 잡으신 이후로 천하에 왕위를 떨치는 근본을 세웠고 동도는 그저 순시하실 때 머무는 곳으로 삼은 것뿐입니다. 왕께서 호경을 버리고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신다면 장차 왕실이 쇠퇴하지나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주평왕은 호경에 멀미가 난 지 오래였다. 견홍이 기풍을 점령한 지 오래니 그 형세가 가볍지 않다. 더구나 궁궐은 타다 남은 채 기울어져 한 가지도 볼 것이 없다. 짐이 이제 동쪽으로 도읍을 옮기려는 것은 실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위무공이 끝까지 반대한다. 견융은 원래 간악한 성격입니다. 신공이 그들의 군사를 빌린 것부터가 실책이었습니다. 그놈들이 성문에 들어와서는 도적으로 변했고 궁궐에 이르러서는 불을 질렀고 마침내 선왕까지 죽였습니다.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왕은 뜻을 굳게 하고 비용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무술을 가르치고 군사를 조련하사 선왕의 북벌남정한 사업을 본받으십시오. 저 용주부터 사로잡아 그 목을 칠묘에 바치고 지난날의 수치를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피하사 이곳을 버리고 딴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옳지 못한 저사인가 합니다. 우리가 한 자를 물러서면 적도 한 자씩 진격해 들어옵니다. 누에가 뽕을 파먹어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는 우환으로서 사태가 기풍에서만 멈추고 말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성군 요수는 때와 풀로 지붕을 해서이고 흙으로 계단을 쌓았으며 또 우임금은 보잘것없는 궁실에서 기거하였으나 누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읍의 장관이 어찌 궁실의 거칠에만 있다고 하리까.
그러니 왕은 깊이 생각하십시오. 태제 훤히 의무공을 반박한다. 노사도의 말은 태평시대의 논법이며 도무지 변통없는 소린가 하오. 설왕은 정사에 태만하고 인륜을 끊으사 몸소 오랑캐들을 불러들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왕지사라. 좋기 깊은 허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왕께선 타버린 잿더미와 부서진 유물을 깨끗이 소지하는 동시 나라의 명호와 위엄을 바로잡고자 하심이라. 그러나 어찌하리오. 부고는 텅 비고 병력은 쇠약하고 백성은 견흉을 표범이나 늑대처럼 두려워하고 있소. 장차 하루아침에 오랑캐들의 말굽이 달려오고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면 나라를 그르친 죄를 누가 담당하겠소? 위무공이 대답한다. 신공이 오랑캐를 불러들였으니 능히 오랑캐를 물리칠 계책도 있을 것이요. 왕은 사람을 신공에게 보내사 문의합시다. 반드시 좋은 계책이 있을 깹니다. 한참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있는데 국구 신공으로부터 사자가 왔다. 신공이 보낸 표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견융이 침략을 멈추지 않으니 앞으로 망국에 재앙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왕은 외로운 외적을 어여삐 생각하사 즉시 군사를 보내어 신을 구원해 주소서. 표문을 읽은 후 왕이 결연히 말한다. 구씨는 지금 자기도 돌볼 여가가 없소. 어찌 짐까지 돌볼 수 있으리요. 동으로 도읍을 옮기기로 짐은 결심하노라. 왕은 태사에게 분부한다. 천도할 나를 택일하여라. 위무공이 끝까지 간한다. 신의 벼슬이 사도에까지 이르렀으니 왕께서 도읍을 옮긴다면 민생이 어지러울지라. 신도 허물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에게 알리는 방문이 거리마다 나붙기 시작했다. 방문 내용은 즉 왕의 법가를 따라 동쪽 도읍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자는 속히 준비하고 일제히 발정하자는 것이었다. 축사는 천도하게 된 연휴를 근로짓고 종매에 고하고 제사를 지냈다. 드디어 천도하는 날이 됐다. 대종백은 첼묘에 신주를 모시고 수레에 올라 앞을 인도했다. 진백 영계는 주평왕이 동으로 도읍을 옮긴다는 소문을 듣고는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법가를 호위했다. 보라, 백성들은 늙은이를 부축하고는 어린 것에 손목을 잡고 법가를 뒤따라간다. 독자는 지난날 조선왕이 대제를 지내던 날 밤에 꾼 꿈을 기억할 것이다. 그 꿈에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나 크게 3번 웃고 크게 3번 통곡하고 칠모의 신주를 가지고서 동쪽으로 사라져 갔던 것이다. 꿈속의 여자가 크게 3번 웃는 웃음소리는 보사가 여산에서 봉화로 제우를 희롱하고 웃었던 것을 응한 것이며 꿈속의 여자가 크게 3번 통곡한 것은 주유왕과 보사와 백복 3사람의 목숨이 함께 끊어질 것을 징조한 것이며 꿈속의 여자는 신주들을 가지고 동쪽으로 사라진 것은 바로 오늘날 동쪽으로 천도하게 된 것을 응한 것이었다. 그러고 보면 조선왕의 꿈은 한 가지도 맞지 않는 게 없었다. 또 지난날에 태사 백양부가 점을 쳤을 때는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또 울도다
염소는 귀신에게 잡아먹히고 말은 개에게 쫓기도다. 삼가하고 삼가할지니 산 뽕나무로 만든 활과 기초로 만든 전통 이로다. 한 그 괴사도 맞은 셈이다. 염소가 귀신에게 잡아먹혔다는 것은 주소랑 46년에 귀신 때문에 죽었으니 그것이 바로 김인연이었다. 다음 말이 개에게 쫓겼다는 것은 견홍이 쳐들어올 걸 예언한 것이니 그 해가 바로 주유왕 11년으로서 경호년이었던 것이다. 지난날에 모든 점괘와 징조대로 서주는 드디어 망했다. 하늘의 운수가 이렇듯 정해진 것을 어찌하려. 다만 백양부의 신점을 감탄할 뿐이다. 이리하여 서주는 없어졌다. 도읍을 동쪽으로 옮긴 이유는 어떠하였던가. 앞으로 동주의 일을 보리로다. 동쪽으로 옮겨가는 왕과 백성의 행렬은 끝이 없었다. 주평왕은 낙양에 일렀다. 그는 시정의 조밀과 궁궐의 장녀가 지난날의 호경에 비해 손색이 없는 걸 보고는 매우 기뻐했다. 왕경이 정해지자 사방 제후들은 모두 주평왕에게 칭하는 표문을 올리고 박물을 바쳤다. 그런데 형나라만이 표문도 박물도 바치지 않았다. 주평왕은 크게 노하고 형나라를 치려고 했다. 모든 신하들이 간한다. 오랑캐나 다름없는 형은 오래도록 왕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선왕께서 처음으로 일을 쳐서 항복을 받으신 곳입니다. 그들은 매년 청모 한 수레를 바칠 뿐이니 겨우 제사 때 축주로 쓰는데 불과했으나 꾸짖지 않으신 것은 그들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도읍을 옮긴 만큼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왕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원정하시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니 널리 포용하사 그들을 덕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고도 그들이 버릇을 고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오늘날보다 병력이 충족하길 기다려서 형국을 쳐도 늦지 않습니다. 주평왕은 남쪽을 치려던 의논을 중지했다. 하루는 진양공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왕께 고했다. 주평왕이 진양공에게 부탁한다. 이제 기풍 땅 반이 견용에게 점령당한 것은 경도 아는 바라. 경이 앞으로 그 견용을 모조리 몰아낼 수만 있다면 짐은 기풍 땅을 다 경에게 하사하겠노라. 비록 수고로움에 보답하는 건 적을지 모르나 경이 길이 서쪽을 지켜주면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리오. 진양공은 무쇠의 머리를 조아리며 왕명을 받고서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진나라로 돌아온 진양공은 즉시 군사와 군마를 조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견용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런지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진양공은 한번 군사를 일으키자 견용을 여지없이 무찔러 버렸다. 마침 오랑캐 대장 패정과 마녀석도 전진해서 죽었다. 용주는 진군에게 쫓겨 멀리 서왕으로 달아났다. 이리하여 기풍 땅은 다 진나라 소유가 되었다. 마침내 진나라 지역은 천리에 뻗었다. 여몽이 시로써 이 일을 읊은 것이 있다. 문왕, 무왕도 당시에 그곳에서 일어났거니 어찌하여 그 좋은 땅을 진에게 주었는가. 그 좋은 기풍 땅을 그대로 뒀더라면 진나라가 장차 어찌 시왕이라고 일컬었으리오.
여기에 잠시 진나라 내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진은 제 전욱의 자손들로서 그 후손에 고요란 사람이 있었다. 고요는 당뇨 시대의 사사관이었다. 또 고요의 아들에 백예란 사람이 있었다. 백예는 대우를 도와 치산 치수할 때 산을 불지르고는 못 물을 빼돌리고 흉악한 짐승들을 몰아냈다. 그는 공해의 왕으로부터 영이라는 성을 받았다. 이리하여 백예는 순 임금 밑에서 축목하는 일을 맡아봤다. 백예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름을 양목과 대렴이라 했다. 양목은 설하는 나라를 받았다. 그 후손들은 하나라 상나라 시대를 내려오며 대대로 제후로서 행세했다. 주왕 때 일러 대렴의 자손으로서 비렴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른 박쥐를 곧잘 했다. 하루에 문안이 500리를 갔다. 그 아들의 오래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힘이 천하장사였다. 그는 능히 맨손으로 범과 표범 가죽을 찢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장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왕의 사랑하는 신하가 되어 주왕의 포항무도한 행동을 많이 도왔다. 그러기에 무왕은 줄을 치고 상나라를 평정하자 비렴과 오래를 죽였다. 비렴의 아들은 계승이며 그 중손의 이름은 조부였다. 그는 말을 잘 길들였기 때문에 주모광의 총애를 받아 조 땅의 봉자 되었다. 그가 바로 진나라 조씨의 조상인 것이다. 그 자손으로 비자란 사람이 있었다. 비자도 경구에 살면서 말을 잘 길렀다. 이 소문을 듣고 주요왕은 그에게 명하여 견수와 위수 사이에 말을 치게 했다. 말은 곧잘 번식했다. 주요왕은 크게 기뻐하고 마침내 진의 땅을 비자에게 주는 동시 소국의 임금으로 봉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영시의 제사를 잇게 되자 그는 영진이라 칭호했다. 그런 뒤 6대를 지나 진양공에 이르렀던 것이다. 진양공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왕에게 충성한 공로로 진백이 되었고 다시 견용을 무찔러 깊은 땅을 얻었기 때문에 그 형세가 더욱 강대해졌다. 진양공은 온 땅에다 돕을 정하고 비로소 모든 나라 제후와 거래를 텄다. 진나라를 강성케 한 진양공이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 진문공이 뒤를 계승했다. 때는 주평왕 15년이었다. 어느 날 진문공은 여급의 들에서 꿈을 꿨다. 보라, 누런 뱀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가. 그 뱀은 산 위에 일러 움직이지 않았다. 머리는 수레바퀴만 하고 몸을 평지까지 들이우고 꼬리는 하늘에 연해 있었다. 그러자 문득 그 뱀이 조그만 아이로 변했다. 조그만 그 아이가 진문공에게 말한다. 나는 상제의 아들이요. 상제께서 이제 당신을 백제로 삼는다고 하셨소. 그러니 서방의 제사를 게을리 마오. 진문공은 대답할 여가도 없었다. 조그만 아이는 문득
없어졌다. 동시에 진문공은 꿈을 깼다. 이튿날 진문공은 태사 돈에게 꿈 얘기를 했다. 그게 무슨 징조인가? 점을 쳐보. 돈이 점을 치고 아랜다. 백은 서방의 빛깔 1호소이다. 이제 주공께서 서방을 차지함은 바로 상제의 명입니다. 그러니 백제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시면 반드시 많은 복을 받으시리리다. 진문공은 여급에다 높은 데를 쌓고 백제묘를 세웠다. 그 사당 이름을 부치라고 했다. 그리고 흰 소를 잡아 제사를 지냈다. 이때 진창 사람 하나가 사냥을 하다가 이상한 짐승 한 마리를 잡았다. 그 짐승은 꼭 멧돼지같이 생겼는데 아무리 찌르고 쳐도 죽질 않았다. 사냥꾼은 그 짐승의 이름도 알 수 없고 이상하기도 해서 진문공에게 바치려고 끌고 갔다. 가는 도중이었다. 그 사냥꾼은 도중에서 두 동자를 만났다. 두 동자가 사냥꾼이 끌고 가는 멧돼지를 보고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한다. 저건 위란 짐승인데 항상 땅 속에 엎드렸다가 죽은 사람의 골만 뽑아 먹고 산단다. 그 목을 치면 곧 죽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자 끌려가던 위란 짐승이 사람 말을 한다. 저 두 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꽁의 정인데 이름을 진보라고 합니다. 저 둘 중에 수놈을 얻으면 왕이 되고 암놈을 얻으면 천하 패권을 장악하게 되지요. 이 말에 자기네 본색이 탄로된 두 동자는 즉시 꽁으로 변해서 날았다. 하늘로 후루룩 날아오른 두 마리 꿩 중에서 까투리는 징창산 북쪽 고개에 내려앉는다. 순간 위란 짐승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 사냥꾼이 진창산으로 올라가 본즉 까투리는 어느새 한 마리의 돌닭으로 변해 있었다. 사냥꾼은 하도 이상한 일이기에 진문공에게 가서 그대로 자초지종을 아랬다. 이 말을 듣자 진문공은 또 진창산에다 진보사란 사당을 지었다. 이런 일이 있은지 또 얼마 뒤 일이다. 종남산에 엄청나게 큰 노나무가 있었다. 진문공은 그 노나무를 베어 정각을 짓는 제목으로 쓰려고 했다. 어떻게 된 까닭인지 톱으로 썰어도 그 노나무는 베어지지 않고 도끼로 쳐도 날이 들어가질 않았다. 한참 나무를 베려고 법석을 대는데 큰 바람이 일어났다. 비가 악수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를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밤이었다. 일꾼 한 사람이 산 밑에서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많은 귀신들이 모여들어 그 노나무에게 치하하며 기뻐하고 있었다. 노나무의 신이 모든 귀신들에게 일일이 응구한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한 귀신이 묻는다. 진이 나무 베는 사람들의 머리를 풀게 하고 붉은 실로 나무를 동려 매면 어찌할 테요? 노나무 신은 갑자기 벙어리라도 되어버렸는지 종시 대답이 없었다. 이튿날 그 일꾼은 진문공에게 가서 귀신이 하던 말을 그대로 고했다. 진문공은 즉시 일꾼들의 머리를 풀게 했다. 일꾼들은 붉은 실로 노나무를 칭칭
동념했다. 드디어 톱소리가 일어나고 나무는 요란스레 넘어갔다. 그러나 일꾼들은 일제히 물러섰다. 나무 속에서 푸른 소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 푸른 소는 나는 듯이 달려가 바로 옹수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만가 지난 뒤였다. 수변에 사는 백성들은 푸른 소가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걸 봤다. 진문공은 즉시 기사에게 분부했다. 그 소를 잡아오너라. 그러나 푸른 소는 힘이 대단했다. 기사들은 모두 솥불에 받쳐 땅바닥에 꼬그라졌다. 곧 기사들은 머리를 산발하고 얼굴에 환치를 했다. 그제야 푸른 소는 몹시 두려워하며 물속으로 도로 들어가 버렸다. 그 뒤 푸른 소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진문공은 군중에다 다방머리를 하도록 제도를 정했다. 그리고 다시 노특사라는 사당을 세웠다. 한편 노나라 노예공은 진문공이 외람스레 수왕처럼 상제께 제사를 지낸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태제 양을 주왕실로 보냈다. 노나라 태제 양은 주에 가서 주평 왕에게 청했다. 청컨대 우리 노나라도 교제에 예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물론 주평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태제 양이 아무 성과 없이 돌아온 걸 보고는 노예공은 대로했다. 과인의 조상 주공은 왕실에 큰 공로와 훈업을 세웠다. 오늘날의 예약도 우리 조상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 자손인 내가 예식을 올린 데서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황차 천자는 진우가 천지에 제사 지내는 것도 능히 금하지 못하면서 왜 우리 노나라만 못하라는 법이 있다더냐. 이리하여 진도 너도 천자처럼 천지에 대한 교제의 의식을 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평왕은 감히 그들을 문초하지 못했다. 그만큼 주왕실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그 대신 모든 나라 제후는 제멋대로 권세를 자행하고 서로 침범했다. 이리하여 천하는 더욱 분분할 수밖에 없었다. 사관이 시로써 이 일을 탄식한 것이 있다. 적으로 왕과 후는 예법이 아주 다르건만 이제 미계지의 제후들도 왕과 같이 제사를 지내는구나. 한번 진, 노 두 나라가 전하의 법을 어긴 이유로 열국이 다투어 대권을 도적질했도다. 이젠 이야기를 정나라로 옮겨야겠다. 정나라에선 세자 굴돌이 군위에 올랐다. 바로 그가 정무공인 것이다. 정무공은 전하가 산란한 틈을 놓치지 않고 동객회의 땅을 소나기에 넣고 도읍을 회로 옮겨 신정이라 일컫고 형량을 경성으로 삼고 제읍에 다 관을 시설했다. 드디어 정도 강대한 나라로 행세하게끔 되었다. 그는 또한 위나라 위무공과 함께 주나라 조정에서 경사, 벼슬을 겸하고 있었다. 주평왕 13년에 위무공이 세상을 떠나자 종무공은 주나라 정사를 홀로 잡다시피 했다. 그가 정나라 도읍을 형량에 정한 것은 낙양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조정에 있기도 하고 혹
본국에 있기도 했기 때문에 종무공의 거처는 항상 일정치 않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겠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종무공의 부인은 신호의 여식인 강씨였다. 강씨에겐 소생이 둘 있었다. 장자의 이름은 오생이며 다음 아들의 이름은 단이었다. 장자의 이름을 하필이면 잠깰 오자 날생 자로 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 원래 강씨는 큰아들을 낳을 때 해산자리에 앉아 보지도 못했다. 왜냐면 강씨는 깊이 잠을 자면서 자기가 해산하는 꿈을 꿨다. 문득 잠을 깼을 땐 이미 어린 것이 고고히 울음을 울고 있었다. 강씨는 몹시 놀랐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잠깰 오자 날생 자로 한 것이다. 강씨는 이 일을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대 낳은 다음 아들 단은 자랄수록 영특했다. 단의 얼굴은 분을 바른 듯 관옥 같고 입술은 유난히 붉고 또 힘이 세고 활을 잘 쏘았다. 강씨는 찾아 단만을 사랑했다. 강씨는 다음 날에 단이 군의를 잇는다면 오생보다 10배나 훌륭할 것이라 생각했다. 강씨는 귀에만 있으면 그 남편인 정무공에게 단이 어질다고 칭찬했다. 마땅히 다음 날 단이 군의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무공은 점잖게 대답했다. 자고로 장류엔 질서가 있어. 이를 물란스레 말지로다. 더구나 오생은 아무 허물이 없소. 어찌 장자를 패하고 차자를 임금으로 세울 수 있으리요. 이리하여 마침내 오생이 세자가 되었다. 정무공이 단에게 시급으로서 조그만 공성이란 땅을 줬다. 남편의 처사가 도무지 마음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늘 기뻐하지 않았다. 이러는 중 정무공은 세상을 떠나고 세자 오생이 즉위했다. 그가 바로 정장공인 것이다. 그는 부친의 대를 잇고 역시 주왕실의 경사로 눌러앉았다. 이때 강씨 부인은 찾아 공숙이 아무 권세도 없는 걸 슬퍼했다. 하루는 강씨가 정장공을 보고 탄식한다. 너는 부친의 군의를 계승하고 물려받은 땅만도 수백리나 된다. 그런데 한배에서 난 동생은 겨우 궁벽한 곳에 용신하고 있구나. 그러니 너의 마음인들 어찌 좋을 리 있으리요. 정장공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묻는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모치는 지시합시오. 왜 공숙을 제읍에 봉하지 않습니까? 정장공이 난처했다. 제읍은 가장 험한 지대로서 이름 높은 곳입니다. 선왕께서 그곳만은 나누어 봉하지 말라는 유언까지 하셨습니다. 이 이외의 말씀이면 분부대로 거행하리리다. 강씨가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렇다면 경성을 주면 어떻습니까? 정장공은 어이가 없어 말도 못했다. 강씨가 새침해지면서 투덜거린다.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공숙을 다른 나라로 추방하라. 타국에 가서 다른 벼슬에 나아가 입에 풀칠이나 하라고 권하겠다. 정장공은 황망히 그럴 것까진 없습니다. 그저 분부대로 하오리다.
하고 물러나갔다. 이튿날 정장공은 전상에 올랐다. 공숙 단에게 경성을 봉하고자 하노라. 신하들은 이 의외의 말에 모두 놀랐다. 대부 제족이 간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엔 해가 둘일 순 없으며 백성에겐 임금이 둘일 순 없습니다. 경성은 백치지웅입니다. 땅도 넓고 백성이 많아서 조금도 형량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공숙은 부인께서 특히 사랑하시는 아드님입니다. 공숙에게 대업을 봉한다면 이는 한나라에 두 임금을 두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숙은 모부인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저 호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정장공이 힘없이 말한다. 이는 모친의 분부시라. 내 어찌 거절할 수 있으리요. 정장공은 마침내 공숙에게 경성 땅을 봉했다. 공숙은 형인 정장공에게 사원 숙배하고 내궁으로 들어가 어머니 강씨에게 절했다. 강씨가 좌우 사람을 물리치고는 단에게 속삭인다. 너의 형은 정도 없는 사람이어서 지금까지 너를 몹시 박대했다. 이번에 너를 경성에 봉한 것도 내가 제삼 청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내놓은 것이다. 반드시 맘속으로는 언짢았으리라. 그러니 너는 경성에 가거든 마땅히 군사를 많이 모아 기회가 있으면 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비밀히 준비해라. 앞으로 내가 군사를 일으키고 내가 이곳에서 내응하면 넉넉히 이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만일 오생 대신 이 나라 군위에 오른다면 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공숙이 하직 겸 대답한다. 모친은 염려 마십시오. 이리하여 공숙은 경성으로 떠났다. 이런 뒤 청나라 사람은 공숙을 경성, 태숙이라고 불렀다. 경성의 일로 태숙이 부분을 열던 날이었다. 서비와 북비 관장들이 함께 와서 축하했다. 태숙단이 두 관장에게 분부한다. 지금 너희들이 맡은 바 땅도 이제 내 봉토의 소속이다. 앞으로 나에게 세를 바쳐라. 그리고 군사와 전차는 내 명령 없이는 징집하거나 조발할 수가 없다. 앞으로 특별히 명심하고 어긋남이 없게 하여라. 두 관장은 오래전부터 태숙이 국모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란 것과 장차 군의를 노리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태숙의 풍채를 본 것이다. 아름답고 미끈하지 않는가. 그들은 태숙의 출중한 풍채에 눌려 감히 항거하지 못했다. 이로부터 태숙은 날마다 사냥한다 핑계하고 군사와 병조를 훈련시켰다. 그는 서비와 북비에 인민까지 병사로 만들고 그들을 모조리 군적에 올렸다. 그는 또 먼 곳으로 사냥 간다 핑계하고는 마침내 언과 느면 두 지방을 엄습하고는 두 땅을 뺏었다. 언과 느면의 두 관장은 겨우 정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정장공에게 호소했다. 태숙이 병사를 이끌고 와서 저희들 고을을 뺏었습니다. 정장공은 아무 대답도 않았다. 그 대신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이때 반 중에서 한 관원이 큰소리로 부지짓는다. 탄을 죽여야 합니다.
정장공은 머리를 들어 소리나는 편을 봤다. 그는 바로 상경 벼슬에 있는 공자 여였다. 정장공이 묻는다. 여는 무슨 좋은 의견이라도 있습니까? 공자 여가 아랜다. 신이 듣건대 신하된 자는 군사를 둘 수 없나니 군사를 기르는 자 있으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합니다. 이제 태숙이 안으론 모의 사랑을 믿고 밖으론 경성의 견고한 지형을 믿고서 밤낮 없이 군사를 조련하며 무예를 가르치고 있다 합니다. 과연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바로 군의를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공은 군사를 신하라고 가칭케 하여 경성으로 보내사 저편을 속이고 단을 결박지어 잡아오게 합시오. 그래야만 반드시 후환이 없습니다. 정장공이 천천히 대답한다. 단에서 이렇다 할 죄가 없거늘 어찌 그를 죽일 수 있으리오. 공자여가 강경히 주장한다. 이제 서비와 북비가 단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단은 언과 늠년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성군의 토지를 어찌 이렇듯 베어줄 수 있습니까? 정장공이 부드러이 웃는다. 단은 강씨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과인의 사랑하는 동생이다. 차라리 땅을 잃을지언정 어찌 형제의 정을 상할 수 있으며 또 국모의 뜻을 물리칠 수 있으리오. 공자 여가 다시 아랜다. 신은 주공께서 토지 잃는 것을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다가 나라까지 잃게 될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심은 황황한데 태숙의 세력이 강성하면 모두 형세만 관망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시국을 내버려 두면 머지않아 도성 암백성들도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날 주공께서는 태숙을 용납하지만 다음날 태숙은 결코 주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그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장공이 태연히 대답한다. 경은 망령된 말을 말라. 과인이 알아서 할 것이다. 공자 여는 밖으로 물러나갔다. 그는 정경 벼슬에 있는 제족에게 푸념한다. 주공은 고륙의 사정에 얽매여 사직의 대계를 소홀히 하고 있소. 제족이 조용히 대답한다. 주공은 재주와 지혜를 겸전한 분이요. 그러니 이 일을 그냥 두지 않으리다. 다만 대정에선 여러 사람 이목이 있기 때문에 속뜻을 토설하지 않는 것뿐이요. 그대는 귀인이며 주공과 친척간이며 높은 벼슬에 있습니다. 타인이 없을 때 주공을 가서 보시오. 반드시 주공께서 결정한 뜻을 말씀하리리다. 공자여는 제족의 말을 듣고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국문으로 들어갔다. 정장공이 들어오는 공자여를 보고 묻는다. 나를 찾아온 뜻이 무엇이오? 공자여가 아랜다. 주공이 군위에 계시지만 공모는 주공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만일 속과 바깥이 공모하면 변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나라는 주공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신은 침식마저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 배우러 왔습니다. 정장공이 대답한다. 그렇다면 이 일이 공모와 관련되지 않는가? 공자여가 다시 아랜다. 주공은 옛날에 주공도 관,
채를 죽였다는 걸 듣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도리어 그 난을 받고 맙니다. 바라건대 속히 계책을 결정합시오. 그제야 정장공이 슬며시 말한다. 과인은 이미 계책을 세웠다. 단이 비록 옳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아직 아무런 증거가 없다. 지금 내가 만일 단을 죽이려 하면 국내에서 강 씨가 반드시 방해할 것인즉 헛되이 많은 사람의 의논만 일으킬 뿐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과인을 형제간에 우애 없고 불효한 자라고 할 것이다. 내가 이제 단을 도외시하고 그의 하는 짓을 버려두는 것은 그가 국모의 사랑만 믿고 맘대로 일을 꾸미려다가 마침내 기탄 없이 반역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한 시기에 이르러 그의 죄를 밝혀야 신하 백성들도 나를 도울 것이며 강씨도 꼼짝 못할 것 아닌가. 공자 여가 크게 감탄한다. 주공께서 앞일을 멀리 보시는 데는 신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탄의 세력이 마치 뻗어나는 덩굴처럼 나날이 자라나 제거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른다면 어찌하렵니까? 저 편에서 선수를 쓰기 전에 이 편에서 먼저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상책일까 합니다. 정장공이 묻는다. 그렇다면 어떤 계책을 써야 할꼬? 공자 여가 조그만 소리로 아랜다. 주공께서 오랫동안 조정에 못 간 것은 태숙이 무슨 짓을 할지 안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공은 주왕실에 간다는 소문부터 내고 떠납시오. 태숙은 반드시 국내에 주공이 없는 틈을 타서 군사를 일으키고 정을 소나기에 넣으려고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신은 미리 군사를 거느리고 경성 근처에 매복하고 있겠습니다. 태숙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서 떠난 뒤 신은 경성으로 쳐들어가 그의 소굴부터 점령하겠습니다. 이런 한편 주공은 주로 가시는 체하다가 다시 느면 길로 무찔러 들어옵시오. 그러면 적은 앞뒤를 협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태숙이 하늘로 오를 수 있는 날개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정장공이 여러 번 머리를 끄덕이면서 당부한다. 그 계책이 좋다. 다른 사람에게 누설 말고 각별히 조심하여라. 밤이 깊은 뒤 공자 여는 국문을 나왔다. 제족은 이 일을 미리 알고 있었으니 가위 귀신 같은 사람이고려. 하고 그는 거듭 차탄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정장공이 말한다. 대부 제족은 나라를 보살피오. 과인은 주왕실에 가서 왕의 정사를 도와야겠다. 이 소문은 즉시 강씨의 귀에 들어갔다. 강씨는 몹시 기뻤다. 다는 복이 있어서 이제야 군이 오르겠구나. 강씨는 즉시 5월 초선의 군사를 일으켜 정을 엄습하라는 밀서를 써서 신복 한 사람에게 줬다. 그 신복이는 강씨의 밀서를 가지고 태숙 단이 있는 경성으로 떠났다. 이때는 4월 하순이었다. 이런 일이 있을 걸 미리 짐작하고는 공자 여는 이미 사람을 요긴한 길목에 매복시켰다. 밀소를 가지고 가던 자는 도중에서 공자 여의 부하에게 살해당했다. 이리하여 강씨의 밀소는 도리어 공자 여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공자 여는 다시 그 밀서를 비밀히 정장공에게 보냈다. 정장공은 그 밀서를 다시 보고는 다시 전처럼
굳게 봉했다. 그리고 정장공은 강씨의 밀사처럼 가장을 시킨 신복 부하에게 밀서를 내줬다. 내 본색이 탈로 되지 않도록 가서 이 밀서를 태숙에게 전하고 반드시 답장을 받아오너라. 강씨의 밀사로 가장하고 경성으로 간 신복 부하는 그들이 과연 태숙의 답장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그 내용인즉 5월 초일에 정성을 공격하겠으니 그때 성로에서 백기를 세워 내응하는 장소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정장공은 그 답장을 보고 기뻐했다. 이제야 단의 제목과 증거가 생겼다. 강씨인들 어찌 그를 두어하고 변명할 수 있으리오. 정장공이 내공으로 들어가서는 강씨에게 하직한다. 주에 가서 조정일을 도울까 합니다. 이번에 가면 아마 오래 지체할 것 같습니다. 정나라를 떠난 정장공은 주나라로 가다가 도중에서 느면길로 방향을 바꿨다. 한편 공자, 연은 이미 이백승을 거느리고 가서 경성 근방에 매복하고 있었다. 태숙은 모부인 강씨의 밀서를 받은지라 아들 공손 활과 함께 앞일을 상의했다. 태숙이 아들 공손 활에게 분부한다. 너는 위나라에 가서 병력을 필요오되 많은 뇌물을 가지고 가거라. 공손 활은 많은 뇌물을 가지고 청병하려 위 나라로 떠나갔다. 태숙은 경성 소속인 두 성과 두 비의 무리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는 그럴 듯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정백이 주로 가면서 나에게 그동안만 나라를 보살피리라 하기에 그 명을 받아 너희들을 거느리고 가는 것이다. 그는 군중의 대기인 독에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잡아 군사를 배불리 먹인 뒤 의기양양하게 경성을 떠났다. 태숙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떠난 뒤다. 매복하고 있던 공자, 연은 병차 10승을 풀었다. 그 군사들은 장사꾼 모양으로 가장하고 경성 안으로 잠입했다. 장사꾼으로 가장한 공자, 여의 병사들은 경성 안을 조사했다. 태숙의 군사는 모조리 떠나고 없었다. 그들은 성로에다 일시에 불을 질렀다. 경성의 성로는 일시의 검은 연기를 뿜으며 활활 타올랐다. 공자, 연은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서 나아가 일제히 성을 쳤다. 장사꾼으로 가장하고 성 안에 잠복했던 병사들이 성문을 열고 공자, 여를 영접했다. 마침내 공자, 여는 힘들지 않고 경성을 점령했다. 즉시 그는 방문을 거리에 내걸고는 백성을 안정시켰다. 그 방문엔 정장공이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다는 것과 효성이 대단하다는 것과 태숙의 배운 망덕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성안 백성들이 방문을 보고서 놀란다. 태숙이 반역할 생각을 품었다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아무도 정장공을 그르다는 사람은 없었다. 한편 태숙은 진군한 지 이틀이 못 되어 경성이 함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에게 있어 이 소식은 바로 청천벽력이었다.
그는 황망히 군사를 돌려 밤낮 없이 경성으로 회군했다. 그는 경성이 당도하자 성 밖에다 군사를 준치고 공격 준비를 서둘렀다. 태숙의 수와 군사들이 서로 속삭인다. 이미 한 병사가 성안으로부터 집안 편지를 받고 진상을 발설했던 것이다. 정장공은 후덕하되 태숙은 어질지 못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대의를 저버린 역적이다. 한 사람이 10사람에게 이 말을 하자 10사람은 100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삽시의 병사들은 정의를 저버리고 역도를 좇는다면 하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태숙이 뭣도 모르고 군사를 점호했을 땐 이미 반수 이상이 없었다. 태숙은 그제 인심이 변한 걸 알고 다시 군사를 징집하려고 언읍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이때 정장공은 이미 언읍에 와 있었다. 태숙은 중도에서 이 소리를 듣고는 다시 방향을 바꿨다. 공호는 지난날 나의 봉토였다. 그러니 공성으로 가자. 태숙은 공성에 가서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키면서 다만 위나라로 청병간 공손 활이 돌아올 때만을 초조히 기다렸다. 그러나 위병의 원조보다도 정장공이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풍우처럼 닥쳐왔다. 정장공은 즉시 공성을 공격했다. 구구한 소음, 공성이 어찌 오래 버틸 수 있으리요. 더구나 정장공이 군사와 공자 여의 협공을 받고 마치 태산에 짓눌린 계란처럼 공성은 무너졌다. 태숙은 정장공이 이미 성 안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태숙이 하늘을 우러러 길이 탄식한다. 강씨가 나의 앞길을 망쳤구나. 내 무슨 면목으로 형님을 대하랴. 마침내 그는 칼을 뽑아 스스로 자기의 목을 찌르고 죽었다. 호증 선생이 이 시로써 태숙의 죽음을 읊은 것이 있다. 사랑받는 동생은 재주마나 큰 땅을 받았으며 겸하여 내응하는 어머니가 궁 안에 있었도다. 누가 알았으랴. 공노는 반역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서는 경성에 있더니 죽어선 공성에 누웠구나. 또 동생 단의 잘못을 기르다시피 하여 강씨의 입을 틀어막은 정장공이야말로 천고의 간웅이었다는 것을 시로써 읊은 것이 있다. 자제는 그 교육 여하의 앞날이 결정되거늘 악을 길러줘서 재앙 속으로 끌어 넣었구나. 지난날 경성을 받았을 때부터 태숙은 이미 남의 손아귀에 빠진 것이다. 정장공은 아우단의 시체를 쓰다듬으면서 어리석은 동생아, 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하고 대성통곡했다. 태숙의 시체를 염하는데 시체의 품속엔 아직도 그 강씨의 밀서가 들어있었다. 정장공은 강씨의 밀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난날 태숙의 답장을 한데 봉했다. 정장공이 두 밀서를 한 장수에게 내주며 분부한다. 이걸 정성으로 가지고 가서 제족으로 하여금 강씨에게 바치게 해라. 그리고 강씨를 즉시 영지로 안치시켜라. 황천에 이르기 전에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내가 맹세하더란 말도 강 씨에게 전해라. 예, 그 장수는 먼저 정성으로 돌아갔다. 그 후 강 씨는 제조기 바치는 2통의 밀서를 받고서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강 씨는 정장공을 대할 때 면목이 없었다. 강 씨는 궁중을 떠나 영지로 갔다. 그대 정장공은 정성으로 돌아가 네, 하는 수 없어 동생을 죽였지만 어찌 모친마저 멀리 여의고 천륜의 죄인이 되었는가. 하고 길이 탄식했다. 이때 영곡 땅을 다스리는 지방 관리의 이름은 영고숙이었다. 그는 위인이 매우 정직해서 사정으로 매사를 판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원래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의 우애 있기로 유명했다. 그는 정장공이 그 어머니 강 씨를 영땅에다가 안치시켰다는 소문을 듣고 탄식했다. 어미가 비록 어미답지 못할지라도 자식은 자식의 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주공의 이번 처사는 교화를 상하게 하는구나. 영고숙은 몇 마리의 올빼미를 구했다. 그는 정장공에게 날짐승의 고기 맛을 보이려 간다면서 정성으로 갔다. 정성이 당도한 그는 정장공에게 올빼미를 바쳤다. 정장공이 묻는다. 이는 무슨 날짐승인고? 영고숙이 대답한다. 이 새 이름은 올빼미라고 합니다. 낮이면 태산도 보지 못하며 밤이면 능히 추호까지 분별합니다. 즉 조그만 것은 볼 줄 알지만 큰 것은 못 봅니다. 그런데 이 올빼미는 어릴 때 어미의 젖을 먹고 일단 장성하면 그 어미를 쪼아 먹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효한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이 새를 잡아 먹습니다. 정장공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때 제부가 염소를 찐 요리상을 가지고 들어와 정장공 앞에 바쳤다. 정장공은 그 염소 다리를 떼어 영고숙에게 줬다. 그러나 영고숙은 먹지 않고 먼저 연하고 맛난 살을 골라 종이에 싸서 소매 속에 넣었다. 정장공이 묻는다. 왜 먹지 않고 종이에 싸서 넣느냐? 영고숙이 대답했다. 소신에겐 늙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매일 야채로 구미를 돕고 드릴 뿐 한 번도 맛난 고기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공은 이런 맛난 고기를 소신에게 주셨으니 소신의 늙은 어머니는 이런 음식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셨습니다. 이를 생각하니 고기가 어찌 소신의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싸가지고 가서 어머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내 정장공이 처량한 안색으로 찬탄한다. 경은 참 효자로다. 영고숙이 시치미를 떼고 묻는다. 주공은 무슨 일로 탄식하십니까? 정장공이 다시 탄식한다. 그대는 어머니를 지극히 복량하여 사람의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데 과인의 부기는 제후의 지위에 있건만 도리어 그대만 못하는구나. 영고숙이 짐짓 놀라는 체하면서 다시 묻는다. 지금 강부인께서 당에 계시사 무탈하신데 어찌 그런 처량한 말씀을 하십니까? 정장공은 강씨와 태숙이 공모하고 정성을 습격하려 했다는 것과 그래서 강씨를
영업으로 안치시켰다는 것까지 말한 뒤 황천이 아니면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제 후회한들 한 번 한 맹세를 돌이킬 수 없구나. 하고 더욱 슬퍼했다. 그제야 영고숙이 아랜다. 태숙은 이미 죽었습니다. 다만 강부인의 아들로는 주공 한 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복량하지 않으시면 어찌 이 올빼미와 다를 것이 있습니까? 만일 황천에 가서야 만나겠다고 맹세한 것이 괴롭다면 신에게 한 계책이 있으니 그 근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면 이 괴로움을 면하겠는가? 그 계책을 말하오. 영고숙이 계책을 아랜다. 땅을 파서 샘물이 나거든 그곳에다 지하실을 만듭시오. 그리고 먼저 강부인을 그 지하실로 모시고 사람을 시켜서 주공이 항상 모친을 그리워하신다는 뜻을 고합시오. 아마 주공이 모친을 생각하는 것보다 부인이 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뒤 주공께선 지하실로 내려가셔 어머니와 서로 만납시오. 그러면 황천에서 만나겠다는 맹세를 지킨 것이 됩니다. 정장공이 크게 기뻐한다. 이에 정장공의 명을 받고 영고숙은 장사 500명을 거느리고 떠났다. 영고숙은 고교 땅에 일러 우비산 아래에다 땅을 수십 길 팠다. 샘물이 솟기 시작했다. 그 샘물 곁에다 나무를 걸쳐 방을 만들고 긴 사닥다리를 놓았다. 공사가 끝나자 영고숙은 강씨를 모시러 영 땅으로 갔다. 지금 주공께서 매우 후회하고 계십니다. 이제 부인을 모시고 가서 효도하려 하시더이다. 강씨는 슬픔과 기쁨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영고숙은 먼저 강씨를 모시고 우비산 지하실로 돌아갔다. 그런 뒤 정장공이 열을 타고 우비산에 일렀다. 정장공은 사닥다리를 밟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는 엎어지듯 모친에게 절하면서 고한다. 오생이 불효하와 오랫동안 문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불효의 죄를 용서합시오. 강씨가 황망히 아들을 일으킨다. 늙은 몸이 죄가 많아서 너를 대할 수가 없구나. 강씨는 정장공을 붙들어 일으켰다. 모자는 서로 안고 방성 통곡했다. 드디어 정장공은 친히 강씨를 부축해 사닥다리를 밟고 올라가 연에 모시었다. 그리고 정장공은 멀곶비를 잡고 앞장서서 걸었다. 백성들은 정장공이 모친을 모시고 함께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모두 이마에 손을 대고 행렬을 바라보면서 찬탄했다. 참으로 우리 주공은 효자로다. 그러나 이는 영고숙의 공로였다. 호중 선생이 시로써 이 일을 읊은 것이 있다. 황천의 맹세로 모자의 용기를 끊었으나 크게 땅을 팠다고 저 세상이 될 수 있는지 모를 일이다. 영고숙이 만일 고기를 소매에 넣지 않았던들 정장공이 어찌 천륜을 도로 찾았으리요. 정장공은 영고숙이 모자의 종을 다시 돌이켜준 데 대해서 크게 느끼고 그에게 대부의 벼슬을 주었다. 이리하여 영고숙은 공자, 알과 함께 청나라 병권을 맡게 되었다.